제정신이야? 니까짓 게 뭘 안다고 나서 내 아들 잘못되면 책임질 거야? 이년아! 응급실에 시어머니의 비명이 울렸습니다.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쓰러진 아들을 무식한 며느리가 이리저리 살피자 화가 난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뺨을 내리치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장면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국내 최고 병원의 병원장과 대한민국 1위 재벌회장이 천천히 다가오더니 쓰러진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 박사님? 진세현 박사님 아니신가요? 제가 박사님을 3년 넘게 찾아 헤매었습니다. 며느리 앞에 재벌회장이 무릎 꿇는 모습에 시어머니가 입을 떡 벌린 채로 굳어버렸고 시동생과 시누이 그리고 둘째 며느리까지 모두가 순간 얼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응급실에 있던 모든 환자들과 의료진까지 숨이 멎어버렸어요. 대체 왜 대한민국 최고 재벌회장이 며느리 앞에 무릎 꿇은 것일까요? 도대체 식모복장의 이 며느리의 숨겨진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시어머니 조복래의 칠순잔치를 사흘 앞둔 월요일 새벽 4시였습니다. 분당 아파트 주방에서 진세연은 기름때가 배어든 앞치마를 두르고 도마 위에 물을 올려놓고 칼을 들었어요. 대충 묶어올린 머리에서 땀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냉장고 문에는 시어머니가 보내온 메모지가 딱 붙어 있었어요. 전 6가지, 잡채 대접, 갈비찜 3냄비, 나물 7, 떡 4판, 50명분이었습니다. 칼날이 도마에 닿을 때마다 탁, 탁 건조한 소리만 새벽 공기를 갈랐어요. 2년 전 결혼과 동시에 시어머니가 가정부를 해고했습니다. 못 배운 며느리가 시집와서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거라도 해야 큰 며느리 구실이지. 청소, 빨래, 다림질, 장보기, 새끼 식사가 전부 세연의 몫이 되었습니다. 월급은커녕 감사 한마디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시키면 했고 부르면 갔습니다. 죽으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하는 자리였어요. 안방 문이 열리고 남편 윤재혁이 나왔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포마드로 빗어넘긴 머리, 명품 시계가 손목에서 빛났어요. 주방을 한번 흘겨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직도 이것밖에 못했어? 엄마가 모레까지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 세연이 새벽 4시부터 서 있었다는 사실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세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어요. 주방에 세연 혼자 남겨졌어요. 사흘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칠순잔치 당일 세연은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채 주방에 서 있었어요. 거실에 길게 이어 붙인 테이블 위로 음식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눈 아래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았고 손등에는 기름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오전 11시 초인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50명이 넘는 손님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조복래가 새로 맞춘 연보라색 한복을 입고 현관에서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마치 이 모든 음식을 자기 손으로 만든 것처럼 어깨를 펴고 있었어요. 그때 둘째 며느리 이수빈이 도착했습니다. 명문대를 나온 한의사였어요. 한복 위에 캐시미어 코트를 걸쳤고 한 손에 선명한 로고가 박힌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칠순 축하드려요. 작은 선물이에요. 수빈이 건넨 쇼핑백 안에는 1000만원짜리 명품 가방이 들어 있었어요. 조복래의 입이 귀까지 올라갔습니다. 세연에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아이고 수빈아, 이런 걸 다. 역시 우리 둘째 며느리야. 조복래가 수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거실 윗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수빈에게 쏠렸어요. 둘째 며느리가 한의사라며? 어머, 대단하다. 집안도 좋지? 시아버지가 사업 크게 하시는 분이래. 칭찬이 수빈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친척들의 시선이 부엌 쪽으로 갔어요.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국을 젓고 있는 세연을 보았습니다.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어요. 큰 며느리는 대학도 못 나왔다며? 응, 고졸이래. 고등학교가 최종 학력이라더라. 그래도 일은 잘한다지? 저런 게 어디서 성준이 같은 남자를 만나서 복 받은 거야. 세연의 귀에 그 말들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국을 젓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대학도 못 나왔다. 그 말이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친척들은 몰랐어요. 이 부엌에서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50명의 국을 젓고 있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를요. 한국에서의 최종 학력은 고졸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졸 뒤에 숨겨진 진실은 이 집안 누구도, 이 거실의 어떤 친척도, 명문대를 나온 둘째 며느리조차도 상상하지 못할 것이었어요. 진세연, 하버드 의과대학 수석 졸업, 하버드 대학 부설병원 심장외과 부교수, 세계 최초로 심장 판막 미세봉합술을 개발한 의사였습니다. 수술 불가 판정을 받은 환자들이 세계 각국에서 세연을 찾아왔어요. 학회에서 발표할 때면 수백 명의 의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중 한 명의 환자가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회장이었어요. 모든 병원이 손을 놓은 심장을 세연이 12시간의 수술로 살려냈습니다. 세계 심장외과 학회에서 진세연이라는 이름은 미래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왜 지금 이 부엌에 서 있는 것일까요? 3년 전 세연이 한국에 잠시 돌아온 사이 하버드에서 사고가 터졌습니다. 후배 의사 류정우가 세연의 수술 기법을 무단으로 시도했어요. 세연의 허가 없이, 감독 없이 혼자서 환자의 가슴을 열었습니다. 환자가 수술대 위에서 사망했어요. 류정우는 자신의 실수를 세연에게 돌렸습니다. 진세연 교수의 매뉴얼대로 했는데 결함이 있었다고요. 병원 내부조사위원회는 매뉴얼 작성자의 감독 책임을 물었고 세연이 한국에 있었다는 사실이 감독 부재의 증거로 쓰였어요. 누명을 벗기 위해 급하게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고 2달이 넘게 그 부당함을 증명하기 위해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한국에서 전화 한 통이 울려왔어요. 아버지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신 겁니다. 세연의 전공이었어요. 곁에 있었으면 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연은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 누명과 싸우고 있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14시간을 날았습니다. 착륙 직전 핸드폰을 켰을 때 부재 중 전화 17개와 문자 하나가 아버지의 마지막이었어요. 공항 도착 게이트에서 세연은 캐리어를 놓치고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차가운 공항 바닥에 닿는 감촉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결국 후배의 배신으로 씌워진 누명은 감독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세연의 어깨에 올라앉았고 심장 전문의이면서 아버지의 심장을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2개의 무게가 동시에 세연을 무너뜨렸어요. 사직서를 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아버지가 계시던 시골 읍내 병원 근처 아버지의 방에서 몇 달을 폐인처럼 지냈어요. 메스를 잡으면 손이 떨렸고 수술실 냄새만 맡아도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재혁을 만났어요. 아버지 병원 근처 읍내 식당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나와 함께 이겨나가요. 나에게 조금 기대도 괜찮아요. 그 위로의 한마디가 빈집의 정적보다 따뜻했어요. 세연은 의사라는 과거를 묻었습니다. 결혼했고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재혁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이 집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순진한 여자라고 알고들 있었어요. 세연은 그 오해를 바로잡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바로잡으려면 하버드에서의 일을 설명해야 했어요. 후배가 저지른 의료사고를 말해야 했고, 누명을 쓴 과정을 말해야 했고, 그 누명과 싸우느라 아버지의 마지막을 놓쳤다는 것까지 전부 꺼내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입 밖에 내는 순간 겨우 묻어둔 죄책감이 다시 올라올 테니까요. 과거의 문을 열면 아버지가 또 죽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닫아두었습니다. 의사 진세연은 세상에서 지워진 이름이었어요. 국을 젓던 세연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거실에서 수빈이 친척들에게 한방 건강 상담을 해주며 웃고 있었어요. 조복래가 흐뭇한 눈으로 수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연에게는 한 번도 보내지 않았던 눈이었어요. 명문대를 나온 한의사 며느리와 고졸 며느리. 이 거실에서 세연의 자리는 부엌이었고 수빈의 자리는 상석이었습니다. 조복래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또렷하게 울렸어요. 속삭임이 아니었습니다. 50명이 다 들을 수 있는 크기였어요. 우리 큰 며느리는 고등학교밖에 못 나와서 갈 데가 없었으니까. 이런 거라도 해야 밥값을 하는 거 아니겠어? 수빈이 보면 부끄럽지도 않나 몰라. 웃음이 거실 여기저기서 터졌습니다. 세연의 손에서 국자가 미끄러졌어요. 스테인리스 국자가 싱크대 모서리에 부딪히며 쨍 소리를 냈습니다.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거실의 웃음소리가 너무 컸으니까요. 세연은 싱크대를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어요. 바까. 그 단어가 귀에서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에게 듣는 모욕은 삼킬 수 있었지만 50명의 웃음소리 위에 얹혀진 모욕은 뼈에까지 스며들었어요. 하버드 부설병원에서 기립박수를 받던 손이 지금 50명의 국을 젓고 있다는 사실을 이 부엌 안에서는 세연 자신도 잊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세연은 국자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앞치마 주머니 안에서 아버지의 수술도구 케이스가 허벅지에 가볍게 닿았습니다. 낡은 가죽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어요. 아버지가 읍내 병원 진료실에서 딸의 손에 쥐어주며 했던 말이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이 도구로 더 많은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의사가 되거라. 너의 노력으로 세상에 더 많은 환자들이 편안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느냐? 아빠가 살아오신 길도 그런 것이었어요. 쓰지 않으면서 버리지도 못하는 도구를 매일 이 주머니 안에 넣고 다녔어요. 아버지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 같았으니까요. 세연은 국자를 다시 들었습니다. 국을 저었어요. 탁탁. 부엌에 국 끓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점심자리가 한창일 때 조복래가 거실 소파에 앉아 손님들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웃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날카로웠어요. 호호, 우리 큰 며느리가 공부를 못해서 갈 데가 없었으니까 시집와서 이런 거라도 하는 거죠. 성준이가 바보같이 얼굴만 보고 데려왔는데 그래도 밥은 할 줄 아니 다행이에요. 손님들 사이에서 웃음이 퍼졌어요. 세연은 부엌에서 갈비찜을 담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으려 애썼지만 국자를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근데 옥자 씨, 큰며느리 친정이 어디래요? 친척 한 명이 물었습니다. 조복래는 손을 내저었어요. 물어보지도 마세요. 근본도 없어. 부모도 없고 집안도 없고 성준이가 불쌍해서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고마운 줄 알아야 하는데. 조복래는 일부러 목소리를 낮췄지만 부엌까지 또렷하게 들리는 크기였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눈치가 너무 없어. 세연의 손에서 국자가 미끄러져 냄비 안으로 빠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손등에 튀었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어요. 근본이 없다.
부모도 없다. 눈치도 없다. 아버지 진재민. 시골 읍내에서 평생 환자를 돌보며 딸을 미국 의대에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근본이 없다니요. 세연은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그때 신우이 채원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부엌 쪽에서 앞치마를 두른 세연을 보더니 위아래를 훑쳤습니다. 옳게, 아직도 그 앞치마야? 명절마다 똑같은 꼴이니 내가 다 민망해. 둘째 며느리 수빈이 킥킥 웃었어요. 언니, 앞치마가 유니폼인 사람도 있는 거죠. 채원이 한술 더 떴습니다. 그래도 옳게 음식 솜씨는 인정. 우리 엄마가 식모를 잘 뽑았어. 식모. 세연은 등 뒤로 들리는 그 웃음소리에 눈을 질끈 감았어요. 오후가 되어 손님들이 과일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동안 세연은 또다시 부엌에서 설거지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50명분의 그릇이 싱크대에 탑처럼 쌓여 있었어요. 고무 장갑 안으로 뜨거운 물이 스며들어 손가락이 얼얼했습니다. 아침도 점심도 먹지 못한 몸이었어요. 어지러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둘째 며느리 수빈이 친척들에게 한방 건강 상담을 해주고 있었어요. 어머니, 무릎이 시리신 건 습담이 차서 그래요. 제가 처방 하나 써드릴게요. 친척들이 감탄했습니다. 역시 한의사는 다르다며 둘째 며느리 복 터졌다며 조복래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조복래의 입꼬리가 귀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세연아, 과일 접시 비었다. 빨리 안 나와. 조복래의 호통이 부엌까지 울렸어요. 세연이 행주에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가자 조복래가 빈 접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눈깔이 있으면 봐. 접시가 비었잖아. 저렇게 눈치가 없어요. 50명의 시선 앞이었어요. 누군가 킥 웃는 소리가 났습니다. 세연의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고개를 숙이고 접시를 받아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다 말고 세연은 고무장갑을 벗고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문을 잠갔습니다. 변기 뚜껑을 닫고 그 위에 앉았어요. 좁은 화장실 안에서 세연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고 깊이 숨겨둔 폴더를 열었어요.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폴더였습니다. 첫 번째 사진이 화면을 채웠어요. 하버드 부설병원 수술실이었습니다. 수술 가운을 입고 동료 의사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자신감이 가득한 눈빛, 곧게 편 어깨, 가슴에 달린 명찰에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금 화장실 변기에 앉아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얼굴이었어요. 두 번째 사진은 학회 발표장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의사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단상 위에 서서 스크린을 가리키고 있는 손이 지금 50명의 설거지를 하고 있는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에서 세연의 손가락이 멈추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시골 읍내 작은 병원 앞에서 아버지가 딸의 어깨를 감싸 안고 눈물을 글썽이며 웃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손에는 딸이 부교수로 임명된 축하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세연은 화면 위에 아버지 얼굴을 손가락 끝으로 천천히 쓸었어요. 화면의 유리가 차가웠지만 아버지의 볼을 만지는 것 같은 온기가 떠올랐습니다. 아빠,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 만약 그때 곁에 있었더라면,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 있었더라면, 골든타임 안에 수술만 했으면 살릴 수 있었어요. 세계적인 심장 전문의가 아버지의 심장을 못 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멀리 있었을 뿐이었어요. 그 죄책감이 세연을 수술 가운 밖으로 끌어냈고 이 부엌 앞치마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잘하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걸까요? 세연은 핸드폰을 끄고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거울을 보았습니다. 충혈된 눈, 푸석한 피부, 갈라진 입술. 이 얼굴로 다시 나가야 했어요. 50명의 손님 앞에서 웃어야 했습니다. 세연아, 커피 타와. 손님들 기다린다. 조복래의 호통에 세연은 화장실을 나왔어요. 마지막 손님이 빠져나간 뒤 거실에 가족만 남았습니다. 조복래가 소파 가운데에 앉고 재혁이 옆에, 맞은편에 시누이 채원과 시동생 태수, 둘째 며느리 수빈이 나란히 앉았어요. 5명이 소파에 앉아 있었고 세연만 서 있었습니다. 조복래가 서랍에서 종이를 꺼냈어요. 넉 달 전 돌아가신 시아버지 윤학수의 재산 분배 서류였습니다. 조복래가 또렷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첫째 아들 재혁에게 분당 아파트, 둘째 아들 태수에게 일산 아파트, 딸 채원에게 예금. 그리고 조복래가 수빈을 보며 말했습니다. 수빈아, 너는 태수 사무실 있는 상가 있잖아. 2개 층 쓰고 있는 거. 그거 내 앞으로 넘길 거야. 한의원 개원할 때 쓰면 딱이지. 수빈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했어요. 태수가 만족한 표정으로 수빈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복래의 시선이 세연에게로 올라왔어요. 넌 해당 없어. 어차피 집에 있으니까. 살림이나 잘하면 되는 거야. 세연의 손에 들린 행주가 구겨졌습니다. 시누이 채원이 코웃음을 흘렸어요. 2년 동안 시아버지 약을 챙기고 병원에 모시고 가고 밤새 링거를 지키고 장례식 3일 동안 조문객밥을 지은 사람이 세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은 서류 어디에도 없었어요. 돈이 아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가족인데 왜 나만 빠져야 하는지, 왜 둘째 며느리에게는 상가를 주면서 나에게는 해당조차 되지 않는 것인지 그 소외가 가슴을 짓눌렀어요. 세연은 입술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저도 가족인데요. 목소리가 작았어요. 조복래는 듣지 못한 것처럼 아니 들었지만 무시하는 것처럼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노골적으로 세연의 말을 묵살하고 소파 쿠션 아래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사진이었습니다. 가족 단체 사진이었어요. 세연은 그 사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 찍었는지도 몰랐어요. 사진 속에는 조복래가 가운데, 왼쪽에 재혁, 오른쪽에 채원과 태수와 수빈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혁 바로 옆에 세연이 서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여자가 서 있었어요. 강민서, 남편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세연의 시선이 사진 위에 고정되었어요.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민서의 얼굴을 알고 있었어요. 새벽에 남편 핸드폰에 민서야라고 전화가 오던 그 이름. 주말마다 미팅이라며 집을 비울 때 남편의 정장 안주머니에서 올라오던 향수 냄새의 주인. 세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2년 동안 모른 척하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모른 척해야 했습니다. 이 집에서 세연이 기댈 곳이 남편밖에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족 사진에서 아내의 자리에 그 여자가 웃고 서 있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은 전혀 다른 충격이었어요. 알고 있는 것과 보는 것은 다른 무게였습니다. 조복래가 사진을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이거 거실에 걸 거야. 민서가 수행하다가 같이 찍었는데 잘 나왔더라. 우리 가족 사진. 세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 자리는 제 자리 아니에요? 조복래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사진 한 장 가지고. 세연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2년 동안 삼키고 또 삼킨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 올라왔어요. 가정부 해고, 식모 취급, 밥값이라는 말, 부엌에서 나오지 말라는 명령, 근본이 없다는 모욕, 유산에서의 제외,
그리고 남편 옆에 서 있는 다른 여자. 사흘밤을 새운 피로와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한 허기, 그리고 뺨에 남은 모욕의 열기가 한꺼번에 섞이면서 세연의 가슴 밑바닥에서 무언가가 불길처럼 치솟았어요. 나도 가족인데 가족 사진에 빠지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세연의 입에서 터져나온 소리는 자기 자신도 놀랄 만큼 큰 고함이었습니다. 2년 동안 이 집에서 한 번도 높인 적 없던 목소리가 거실 벽을 쨍하게 갈랐어요. 세연 자신도 자기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온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거실이 얼어붙었어요. 신우이 채원이 과일을 집던 손을 멈추고 입을 벌렸습니다. 시동생 태수가 소파에서 상체를 일으켰어요. 둘째 며느리 수빈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세연을 돌아보았습니다. 2년 동안 고개만 숙이고 예 하던 큰 며느리가 처음으로 소리를 지른 것이었어요.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한 채 어색한 침묵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조복래가 먼저 움직였어요. 벌떡 일어났습니다. 성큼 다가왔어요. 세연이 한 발 뒤로 물러나기도 전에 조복래의 손바닥이 세연의 왼쪽 뺨을 내리쳤습니다. 철서? 소리가 거실벽에 부딪혀 돌아왔어요. 세연의 고개가 오른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뺨 위로 5손가락 자국이 붉게 올라왔어요. 어딜 감히 바락바락 대들어. 고등학교밖에 못 나온 게 기어들어와서 큰 며느리 자리 차지하고 있으면 감지덕지 해야지. 세연의 눈이 천천히 남편에게로 갔습니다. 떨리는 눈이었어요. 제발 한마디만. 엄마 그만해. 그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데요. 재혁은 고개를 숙인 채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아내의 뺨이 부어오르고 있는 현장에서 남편의 시선은 핸드폰 화면 위에 있었습니다. 애써 외면하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곧 어머니의 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세연의 마지막 기둥이 무너졌어요.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남은 가족이라 믿었던 남편마저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이 뺨의 통증보다 더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30분이 지났어요. 오후 4시였습니다. 세연은 부엌 입구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어요. 뺨에 자국이 가라앉지 않은 채 눈은 충혈된 채로요. 아무도 세연에게 괜찮으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조복래가 칠순을 자축하며 와인을 열었어요. 재혁, 채원, 태수, 수빈이 잔을 들어 부딪혔습니다. 유리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거실을 채웠어요. 세연의 잔은 없었습니다. 가족끼리 시어머니의 칠순을 축하하는 소리가 부엌까지 들려왔어요. 시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신우이 채원이 비명을 질렀어요. 오빠 왜 그래? 세연이 부엌 입구에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혁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무언가를 말하려다가 갑자기 입이 벌어진 채로 말이 끊어진 것이었어요. 얼굴에서 색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와인잔을 든 오른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잔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붉은 와인이 흰 테이블보 위로 쏟아졌어요. 붉은 액체가 하얀 천 위로 번져나갔습니다. 피가 퍼지듯이요. 재혁이 왼쪽 가슴을 움켜잡고 의자에서 옆으로 쓰러졌어요. 바닥에 닿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조복래가 비명을 질렀어요. 와인잔이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깨졌습니다. 시동생 태수가 핸드폰을 꺼내려다 손에서 떨어뜨렸어요. 둘째 며느리 수빈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의사였어요. 이 거실에서 유일하게 의료인이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빈은 일어나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재혁에게 달려갔지만 손만 허공에서 떨 뿐이었습니다. 맥을 짚어보려 손가락을 재혁의 손목에 올렸지만 손가락이 제 위치를 찾지 못하고 미끄러졌어요.
명문대를 나온 한의사가 급성 심정지 환자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름을 부르며 손을 잡고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1,0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선물하던 그 여유로운 손이 지금은 공포에 떨리고 있었어요. 세연의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머리보다 빨랐어요. 2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심장 밑바닥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좌측 흉통, 안면 창백, 의식 저하. 진단 프로토콜이 자동으로 가동되었어요. 뺨의 통증도 눈물도 사라졌습니다. 국자를 들던 손이, 칼을 들던 손이, 빨래를 개던 손이 다시 메스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세연의 손이 앞치마 주머니 안에서 아버지의 수술도구 케이스에 닿았습니다.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을 관통했어요. 비켜주세요. 심정지예요. 세연의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2년 동안 이 집에서 한 번도 들려본 적 없는 목소리였어요. 순종적이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수술실에서 간호사에게 지시하던 외과 교수의 목소리였어요. 세연이 바닥에 쓰러진 재영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셔츠 단추를 풀어 가슴을 확인하려는 순간 뒤에서 손이 세연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어요. 조복내였습니다. 세연의 머리가 뒤로 젖혀졌어요. 두피가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재혁이한테 손대지 마. 세연은 머리채가 잡힌 채로 외쳤어요. 어머니, 심정지예요. 지금 안 하면 이 사람 죽어요. 조복래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닥쳐. 고등학교밖에 못 나온 게 무슨 심정지를 알아. 그 목소리에는 아들이 죽어가는 공포가 분노로 바뀌어 세연에게 쏟아지고 있었어요. 세연이 머리채를 뿌리치고 다시 재혁에게 다가갔습니다. 심폐소생술 자세를 잡으려는 순간 조복래가 이번에는 세연의 앞치마를 잡아당겼어요. 낡은 앞치마 끈이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세연의 몸이 뒤로 끌려갔어요. 조복래가 밀었습니다. 세연의 등이 거실벽에 부딪혔어요. 등뼈를 타고 충격이 머리 끝까지 올라왔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가 흔들렸어요. 방금 걸려던 가족사진 액자였습니다. 인연이 아까 뺨 맞고 앙심 품었지? 내 보물 큰아들 죽이려고 이러는 거지. 이 독한 년아. 신우이 채원이 소리쳤어요. 옳게 물러서, 괜히 건드려서 오빠 더 안 좋아지면. 둘째 며느리 수빈이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전문가한테 맡기세요. 언니는 잘 모르시잖아요. 전문가. 세연은 벽에 등을 붙인 채 그 단어를 들었어요. 이 방에서 유일한 전문가가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이 쌓인 수빈은 재혁의 손을 잡고 울고 있었지만 잡고 있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명문대 졸업장이, 한의사 면허가, 1,0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 죽어가는 심장 앞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이 심장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벽에 밀린 채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입고 서 있는 고졸 며느리뿐이었어요. 골든타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5분. 재혁의 얼굴이 회색빛으로 변했어요. 10분. 입술이 파랗게 변해갔습니다. 수빈이 재혁의 손을 잡고 맥을 짚으려 했지만 의미가 없었어요. 한의학의 맥진으로 심정지를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조복래가 수빈에게 소리쳤어요. 수빈아, 너 한의사잖아. 뭐라도 해. 수빈의 입이 벌어졌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흘렸어요. 태수가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채원이 핸드폰을 들고 119에 전화하는 손이 떨려 번호를 3번이나 잘못 눌렀어요. 20분. 세연은 벽에 기댄 채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아버지의 도구 케이스가 허벅지를 누르고 있었어요.
세연의 머릿속에서 분당 심근 괴사율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쓸 수 있는 손이 있는데 쓰지 못하고 있었어요. 3년 전에도 이랬습니다. 그때는 태평양이 세연을 막았고 지금은 시어머니가 세연을 막고 있었어요. 거리는 달라졌지만 무력감의 무게는 같았습니다. 119 구급대의 사이렌 소리가 울렸어요. 구급대원이 제역을 들것에 올리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세연은 구급대원의 모든 동작을 눈으로 따라가고 있었어요. 손이 아니라 눈으로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구급차에 조복래가 올라탔어요. 구급대원이 세연을 보았습니다. 가족분 더 안 타시나요? 세연이 한 발짝 앞으로 나갔지만 조복래가 구급차 안에서 고개를 저었어요. 됐어. 출발해. 남편이 죽어가는 구급차에서 남편의 심장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혔어요. 사이렌이 울리며 빠져나갔습니다. 붉은 경광등의 잔상이 세연의 망막에 남았어요. 세연은 앞치마 차림 그대로 아파트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뺨에는 붉은 손자국, 헝클어진 머리카락, 슬리퍼. 세연은 도로로 뛰어나가 택시를 잡았어요. 뒷좌석에 올라타며 병원 이름을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의사의 목소리였습니다. 택시 안에서 세연은 앞치마 주머니 속 아버지의 도구 케이스를 꽉 쥐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쓸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손이 닿을 수 있을까요? 낡은 가죽의 온기가 손바닥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세연이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자동문을 밀치고 들어갔어요. 기름때 묻은 앞치마 차림에 슬리퍼를 신고 뺨에는 아직 붉은 손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고 앞치마 끈이 한쪽으로 풀어져 늘어져 있었어요. 응급실 접수 간호사가 세연을 보았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한번 훑었어요. 기름 묻은 앞치마, 슬리퍼, 부어오른 뺨. 간호사의 시선이 잠깐 멈추었다가 지나갔습니다. 연민도 관심도 없는 시선이었어요. 세연은 그 시선을 무시하고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제역은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고 심전도 모니터가 불안정한 파형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조복래가 침대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칠순 한복의 고름이 눈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시누이 채원과 시동생 태수가 벽에 기대어 울고 있었고 둘째 며느리 수빈이 태수 옆에서 핸드폰으로 다른 병원에 연락하고 있었어요. 통화가 연결될 때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직 전공의가 보호자들 앞에서 소견을 말했어요.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혀 있어요. 골든타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전공의가 잠깐 말을 멈추었어요. 다음 문장을 꺼내기 전에 한번 숨을 고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수술을 진행하더라도 성공 확률이 극히 낮습니다. 조복래가 비명을 질렀어요. 무릎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채원이 조복래를 부축하며 같이 울었어요. 태수가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수빈의 핸드폰을 든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세연은 한 발짝 떨어진 곳에 서서 전공의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석하고 있었어요. 관상동맥 완전 폐색. 골든타임 초과. 여기까지는 전공의의 판단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전공의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골든타임이 초과되면서 판막까지 손상되었을 가능성이었습니다. 그 판막 손상을 복구할 수 있는 기술이 세상에 하나 있었어요. 세연이 하버드에서 개발한 심장 판막 미세봉합술이었습니다. 세계에서 이 수술을 성공시킬 수 있는 의사는 손에 꼽혔어요. 그중 한 명이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른 채 응급실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연은 입을 열 수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를 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를 하는 순간 당신은 누구냐는 질문이 돌아올 것이었어요. 하버드 부설병원 심장외과 부교수라고 답하는 순간 왜 숨겼느냐는 질문이 따라올 것이었습니다. 후배의 의료사고를 말해야 했고 누명을 쓴 과정을 말해야 했고 그 누명과 싸우느라 아버지의 마지막을 놓쳤다는 것까지 전부 꺼내야 했어요. 2년 동안 묻어둔 과거의 문에 손이 닿는 것만으로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세연의 손이 앞치마 주머니 안에서 아버지의 도구 케이스를 쥐었어요.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할 수 있는데 하지 못하는 시간이 또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때 응급실 저쪽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먼저 알아보았어요. 허리를 꺾어 인사했습니다. 다른 간호사들도 하나씩 허리를 숙였어요. 복도 끝에서 검은 정장의 남자 4명이 양옆으로 서며 길을 열었습니다. 경호원이었어요. 응급실에 있던 환자와 보호자들의 고개가 일제히 돌아갔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던 얼굴이었어요. 그 사이로 한 남자가 걸어왔습니다. 검은 정장의 곧은 자세, 날카로운 눈매의 60대 남자였어요.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최고 재벌 그룹의 회장 김도연이었습니다. 병원장이 뛰어나와 허리를 꺾어 인사했어요. 아까까지 세연의 앞치마를 무심하게 훑었던 접수 간호사가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응급실 전체가 긴장했어요. 김도연 회장은 3년 전 미국에서 심장 수술을 받은 뒤 매년 이 병원에서 정기 추적 검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응급실 복도를 지나가며 시선을 훑었어요. 무심한 시선이었습니다. 환자와 보호자들을 스치듯 지나가던 그 시선이 한 곳에서 멈추었어요. 응급실 구석에 서 있는 여자를 보았습니다. 기름때 묻은 앞치마, 뺨에 남은 붉은 손자국, 헝클어진 머리카락, 슬리퍼. 회장의 걸음이 멈추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2초, 3초. 뒤따르던 비서가 한 발짝 다가왔지만 회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회장의 눈이 천천히 커지고 있었어요.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서 재벌 회장의 위엄이 사라지고 대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올라왔어요. 3년 전의 기억이 회장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어떤 병원도, 일본의 어떤 병원도 손을 놓았던 자신의 심장. 마지막으로 미국 하버드 부설병원까지 날아가서 만난 젊은 한국인 여의사. 다른 의사들이 전부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저을 때 그 여의사만이 CT 영상을 보고 단 한마디를 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12시간의 수술이었습니다. 수술 후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았던 얼굴이었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뒤 3년 동안 전 세계의 병원들을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진세연이라는 이름은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눈앞에 있었어요.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입고 뺨에 손자국을 달고요. 회장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한 걸음. 응급실의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2걸음. 모니터의 비프음이 사라졌습니다. 3걸음. 조복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응급실 안의 모든 소리가 지워지고 회장의 구두가 바닥을 짚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세연 앞에서 회장이 멈추었어요. 그리고 양복 바지가 구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양복의 무릎이 응급실 바닥에 닿았어요. 기름때 묻은 앞치마 앞에서 대한민국 최고 재벌의 회장이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깊이 숙여 90도로 인사를 했어요. 응급실이 멈추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진 박사님, 회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제 생명을 살려주신 진 박사님 맞으시죠? 제가 당신을 3년 넘게 찾아 헤맸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응급실 의료진이었습니다. 접수 간호사가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방금까지 앞치마 아줌마를 무심하게 훑쳤던 바로 그 간호사였습니다. 옆에 있던 간호사가 고개를 돌려 세연을 보았어요. 눈이 커져 있었습니다. 전공의가 차트를 든 채 얼어붙었어요. 방금 성공 확률이 극히 낮다고 말한 환자의 보호자에게 대한민국 최고 재벌의 회장이 무릎을 꿇고 있다는 상황을 전공의의 뇌가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의 다른 환자와 보호자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진짜 김도연 회장 아니야? 왜 무릎을 꿇고 있는 거야? 저 앞치마 입은 여자가 도대체 누구야? 속삭임이 파도처럼 응급실을 훑쳤습니다. 옆에 있던 병원장도 굳어버렸어요. 회장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던 병원장이 이제 세연을 보고 있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른 이 여자가 누구인지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이 순간 가장 놀라고 당황스러운 사람은 역시 시어머니 조복래였습니다. 울음이 뚝 멈추었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조복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연을 보았어요.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른 며느리를, 그리고 그 앞에 무릎 꿇은 재벌 회장을.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 다치지 않았어요. 뇌가 눈앞의 광경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들어 세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세연의 뺨에 남은 붉은 손자국을,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보았어요.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진 박사님, 하버드 부설병원 심장외과 부교수님, 3년 전 제 심장을 살려주신 분입니다. 세계 최초 심장 판막 미세봉합술을 성공시킨 분이시고, 이분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응급실 벽에 부딪혀 울렸어요. 하버드, 부교수, 심장외과, 세계 최초. 그 단어들이 하나하나 응급실 안에 떨어졌습니다. 공기가 바뀌었어요. 조복래의 입에서 말이 새어나왔어요. 교수, 전현희, 교수. 2년 동안 못 배운 며느리, 고등학교밖에 못 나온 며느리, 밥값이나 하라고 부려먹던 며느리. 교수라는 단어가 조복래의 입안에서 맞물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밥값이라고 했어요. 식물을 잘 뽑았다고 했어요. 근본이 없다고 했어요. 그 말들이 한꺼번에 되돌아와 조복래의 목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신우이 채원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식물을 잘 뽑았다고 웃었던 입이 벌어진 채 다치지 않았습니다. 시동생 태수가 벽에서 등을 떼고 한 발짝 앞으로 나왔어요. 평소 세연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던 태수가 처음으로 세연을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둘째 며느리 수빈의 핸드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화면이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빈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져나갔어요. 명문대를 나온 한의사. 1,0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선물하고 친척들 앞에서 건강 상담을 해주며 이 집안에서 가장 뛰어난 며느리라고 칭찬받던 자신이 하버드 심장외과 부교수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전문가한테 맡기세요. 언니는 잘 모르시잖아요. 방금 응급실에 오기 직전 자신이 했던 그 말이 지금 수빈의 귀에서 되울리고 있었어요. 회장이 고개를 돌려 조복래를 보았습니다. 세연의 뺨에 남은 붉은 자국을,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응급실 구석에 서 있던 모습을 회장의 눈이 되짚었어요. 세계 최고의 심장외과 의사를 이렇게 대접하고 계셨습니까? 회장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져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응급실 공기를 갈랐어요.
조복래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입을 열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밥값이라고 했던 입이, 근본이 없다고 했던 입이,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다고 했던 입이, 세계 최고의 심장외과 의사라는 말 앞에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연이 회장에게 다가갔어요.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회장님, 지금 제 남편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있습니다. 회장이 즉시 일어섰어요. 바지 무릎에 먼지를 털지도 않은 채 병원장에게 돌아섰습니다. 진 박사님이 수술하겠다면 수술실을 열어주십시오. 비용과 책임은 제가 집니다. 이분의 실력은 제 심장이 증명합니다. 병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전화기를 들었어요. 수술실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면허 확인과 특별수술 권한 서류가 처리되는 동안 세연은 CT 결과를 확인했어요. 영상을 읽는 눈이 정확했습니다. 2년 만이었지만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관상동맥 완전 폐색, 판막 손상 동반. 자신이 개발한 미세봉합술의 변형 적용이 가능한 케이스였습니다. 수술 가능합니다. 제가 하면 살릴 수 있습니다. 세연의 목소리가 응급실에 울렸어요. 전공의가 세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방금까지 앞치마를 두르고 구석에 서 있던 사람의 눈이 수술 영상을 읽는 순간 전혀 다른 사람의 눈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세연이 전공의에게 수술 준비와 관련된 오더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취 프로토콜, 혈액 준비량, 체외 순환기 세팅까지 막힘없이 쏟아져 나왔어요. 전공의는 세연의 놀라운 지식과 깊이에 순간 압도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자신 앞에 서 있었는지 그 자체가 혼란스러울 정도였어요. 간호사가 깨끗한 수술 가운을 세연 앞에 가져왔습니다. 세연은 앞치마 끈에 손을 가져갔어요. 허리에 2번 감겨있던 끈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기름때와 마늘즙과 갈비찜 냄새가 배어든 앞치마가 세연의 몸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2년 동안 세연을 식모로 만들었던 천안장이 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바닥에 닿는 순간 2년의 무게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세연은 하얀 수술 가운에 팔을 넣었습니다. 왼팔, 오른팔 깨끗한 면직물이 어깨 위에 내려앉는 감촉이 달랐어요. 앞치마의 기름기와 땀 냄새가 아니라 수술실의 소독 냄새가 가운에서 올라왔습니다. 가운의 단추를 잠갔어요. 하나, 둘, 셋. 단추 하나를 잠글 때마다 세연의 몸이 달라졌습니다. 어깨가 펴졌어요. 구부정하던 등이 곧아졌습니다. 고개가 올라갔어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 구석에 서 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수술실에 들어가는 심장외과 교수였습니다. 조복래가 세연의 달라진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2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며느리의 등이었습니다. 세연은 바닥에 놓인 앞치마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수술도구 케이스를 꺼냈어요. 낡은 가죽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금속 도구들이 형광등 불빛 아래서 차갑게 반짝였어요. 세연은 도구를 하나하나 들어 수술 트레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니들 홀더, 마이크로 가위, 혈관 클램프, 도구를 트레이에 내려놓을 때마다 금속끼리 닿는 맑은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소독을 부탁했습니다. 더 많은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의사가 되거라. 아버지가 읍내 병원 진료실에서 이 도구를 건네며 했던 말이 형광등 불빛 아래서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세연은 수술실 문 앞에 섰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조복래도 수빈도 채원도 보지 않았어요. 양손을 들어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간호사가 수술 장갑을 끼워 주었어요. 장갑이 손에 밀착되는 감촉이 왔습니다. 2년 만이었어요.
하지만 손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수술 시작합니다. 세연의 목소리가 수술실 복도에 울렸어요.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와 소독약 냄새가 세연의 얼굴을 스쳤어요. 세연은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차가운 공기와 소독약 냄새가 세연을 감쌌어요. 무영등의 하얀 빛이 수술대 위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제역이 마취된 채 누워 있었어요. 심전도 모니터가 불안정한 파형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세연은 수술대 앞에 섰어요. 메스가 손에 쥐어졌습니다. 가볍고 차갑고 정확한 무게. 2년 동안 국자와 칼을 들었던 손이 메스의 무게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절개합니다. 세연의 목소리가 수술실에 울렸습니다. 낮고 또렷하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메스가 피부에 닿았습니다. 수술이 시작되었어요. 당직 전공의가 보조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세연의 손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처음 몇 분 동안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방금까지 앞치마를 두르고 있던 사람이 정말 이 수술을 해낼 수 있는지 의심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세연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전공의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메스를 다루는 각도, 조직을 분리하는 속도, 출혈을 통제하는 정밀함이 전공의가 지금까지 본 어떤 외과의와도 달랐어요. 교과서에서 읽기만 했던 테크닉이 눈앞에서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전공의의 손에 들린 흡입기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긴장이 아니었습니다. 경외였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관상동맥 우회술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세연은 손상된 혈관을 우회하는 동시에 판막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예상대로였어요. 심근경색으로 인한 판막 손상이 동반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심장외과 수술팀이라면 여기서 우회술만 마치고 닫았을 케이스였어요. 하지만 세연은 고개를 들어 전공의를 보았습니다. 판막 미세봉합으로 전환합니다. 체외순환기 세팅 유지해주세요. 전공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판막 미세봉합. 세계에서 손에 꼽는 의사만이 시도할 수 있는 수술이 지금 이 수술실에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수술실 밖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앞치마를 입고 온 보호자가 수술실에 들어갔다는 소문. 재벌 회장이 무릎을 꿇었다는 소문. 하버드 부설병원 심장외과 부교수라는 소문. 병원 교수들이 하나둘 수술 모니터실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외과 교수 3명이 먼저 왔어요. 흉부외과 과장이 뒤따랐습니다. 소아기내과에서도 신경외과에서도 의사들이 모니터 앞에 앉았어요. 수술 과정이 실시간으로 모니터에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속의 세연의 손이 판막 위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밀리미터 단위의 작업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니들 홀더가 세연의 손에서 실을 잡았어요. 봉합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니터를 보던 심장외과 교수 1명이 안경을 벗었어요. 렌즈를 닫고 다시 썼습니다. 자기 눈을 의심한 것이었어요. 저 봉합 간격 좀 봐. 0.3mm 단위로 균일해. 옆에 있던 교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사람 손으로 저게 가능해? 2시간째, 3시간째. 세연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땀 한 땀 판막을 봉합해 나갔어요. 모니터실의 의사 수가 10명을 넘어갔습니다.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흉부외과 과장이 팔짱을 끼고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동안 심장 수술을 봐왔는데 저런 손은 처음이야. 4시간째 첫 번째 위기가 왔어요. 심장이 멈추었습니다. 모니터의 파형이 일직선으로 바뀌었어요. 수술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전공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모니터실에서도 숨소리가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세연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에피네프린 1mg. 제세동 준비. 세연의 목소리는 체온이 없는 것처럼 차분했어요. 전기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한 번, 두 번. 반응이 없었어요. 전공의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연이 봉합 위치를 0.1mm 수정했어요. 세 번째 충격. 모니터에 파형이 돌아왔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전공의가 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연은 숨을 내쉬지 않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모니터실에서 누군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 심장이 멈춘 상태에서 봉합 위치를 수정했어. 심정지 상태에서 손이 안 떨려. 심장외과 교수가 대답했어요. 저건 경험이 아니야. 타고난 거야.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손이야. 6시간째, 7시간째. 세연의 집중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수술 가운이 땀으로 흠뻑 젖어 등에 달라붙어 있었지만 손끝의 정밀함은 첫 시간과 똑같았어요. 모니터실의 의사 수가 20명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과의 전공의들까지 몰려왔어요. 모니터 앞에 의자가 부족해서 서서 보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숨소리조차 조심하며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8시간째, 두 번째 위기였어요. 혈압이 급락했습니다. 출혈 부위를 찾아야 했어요. 전공의가 당황해서 흡입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세연이 한마디 했어요. 괜찮아요. 여기 잡아주세요. 전공의를 안심시킨 뒤 세연의 눈이 수술 부위를 훑었습니다. 밀리미터 단위의 출혈점을 정확하게 찾아냈어요. 아버지의 니들 홀더로 봉합했습니다. 출혈이 멈추었어요. 전공의가 세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마스크 위로 보이는 세연의 눈은 8시간 전과 변함이 없었어요. 피곤함도 초조함도 불안도 없었습니다. 오직 집중만 있었어요. 모니터실에서 병원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분이 진짜로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국을 적고 있었다고? 옆에 있던 심장외과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2년 동안이나요. 병원장이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세상에 저런 손을 가진 사람이 2년 동안 국자를 들고 있었다니. 이건 범죄야. 9시간째. 마지막 봉합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연의 손이 판막 위에서 마지막 실을 잡았어요. 니들 홀더가 움직였습니다. 한 땀, 두 땀, 세 땀. 모니터실에 20명이 넘는 의사들이 숨을 참고 있었어요. 수술실 안의 전공의도, 마취가 의사도, 간호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세연의 손끝에 모든 시선이 모여 있었어요.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클램프가 풀렸어요. 모니터의 수치가 하나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심박이 돌아왔어요. 혈압이 정상 범위로 올라갔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안정되었어요. 10시간이었습니다. 새벽 3시 반이었어요. 수술실에서 전공의가 먼저 박수를 쳤습니다. 1명, 2명. 간호사가 따라쳤어요. 마취가 의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니터실에서도 박수가 터졌어요. 20명이 넘는 교수와 전공의들이 모니터 앞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심장외과 과장이 안경을 벗고 눈을 닦았어요. 흉부외과 교수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내 평생에 다시는 못 볼 수술이었어. 세연은 도구를 내려놓았습니다. 수술 가운이 땀에 흠뻑 젖어 피부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10시간 동안 서 있던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연은 아버지의 도구를 하나하나 거즈로 닦았어요. 피와 체액을 닦아내고 금속 표면이 다시 반짝일 때까지 닦았습니다. 도구를 닦는 손끝에서 아버지의 진료실이 떠올랐어요.
읍내 병원 창문으로 들어오던 오후 햇살, 아버지의 주름진 볼, 더 많은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의사가 되거라. 그 목소리가 무영등 아래서 겹쳐졌어요. 도구를 케이스에 넣고 가죽 덮개를 닫았습니다. 찰칵 소리가 수술실에 울렸어요. 세연은 케이스를 두 손으로 감싸 안고 이마를 가죽 위에 대었습니다. 낡은 가죽의 냄새가 올라왔어요. 아버지의 진료실 냄새와 같은 냄새였습니다. 아빠, 이번에는 살렸어요. 아빠가 준 도구로. 세연의 목소리가 수술실 안에서 작게 울렸어요. 이마 위의 가죽이 눈물에 젖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를 살리지 못했던 손이 오늘 남편의 심장을 살렸어요. 3년 전에는 태평양이 막았고 몇 시간 전에는 시어머니가 막았지만 오늘은 뚫었습니다. 아무도 그 눈물을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해도 괜찮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닿기만 하면 되니까요. 수술실 밖 복도에서 조복내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옷이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이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10시간을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기다린 사람이었어요. 비서실장 민서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처음 3시간까지는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5시간째에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며 복도 끝으로 갔습니다. 7시간째에 사라졌어요. 10시간을 기다릴 의리는 민서에게 없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세연이 나왔어요. 수술 가운을 입은 채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린 채로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48시간 이내에 의식이 돌아오면 후유증 없이 회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복내의 무릎이 풀렸어요. 바닥에 완전히 주저앉으며 울음이 터졌습니다. 살았어. 우리 재혁이가 살았어. 칠순 한복의 고름을 움켜잡고 울었어요. 그리고 바로 조복내가 세연의 수술 가운 소매를 잡았습니다. 울음이 채 마르지 않은 눈으로 세연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고맙다, 세연아. 그래도 이혼은 안 돼. 내가 누군지 아니까 더더욱. 눈물 속에 계산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을 살려줘서 고맙다는 진심과 하버드 출신 의사를 며느리로 놓치면 안 된다는 셈법이 같은 문장 안에 들어 있었어요. 2년 동안 밥값이나 하라고 식모 부리던 며느리가 세계적 의사라는 것을 알게 되자 조복내의 전략이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세연은 조복내의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몇 시간 전 세연의 머리채를 잡았던 그 손이, 앞치마를 잡아당겨 벽에 밀었던 그 손이 지금은 수술 가운 소매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손이었어요. 목적만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재혁이 의식을 되찾았어요. 활력 징후가 안정된 사흘째, 세연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수술 가운이 아닌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고 등이 곧았습니다.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서 있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모습이었어요. 손에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병실에는 조복내와 신우이 채원이 있었어요. 조복내가 반색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흘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태도였어요. 세연을 보는 눈에 경계가 아닌 기대가 서려 있었습니다. 세연아, 왔어? 여기 앉아. 뭐 먹을 것 좀 가져올까? 2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었어요. 세연은 앉지 않았습니다. 세연이 재혁의 침대 옆에 섰어요. 재혁의 눈을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 보았습니다. 2년 동안 고개를 숙이고 피하던 눈이 아니었어요. 차갑고 단단하고 결심이 끝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재혁 씨, 할 이야기가 있어. 재혁 씨, 2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았던 호칭이었어요. 남편도 아니고 여보도 아니고 당신도 아니었습니다.
타인에게 쓰는 호칭이었어요. 재혁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세연의 목소리가 조용하게 병실에 울렸어요. 조복래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채원이 과일 깎던 칼을 내려놓았어요. 2년 동안 참았어. 당신 하나만 바라보고 버텼어. 나한테 기대, 다 해줄게 했던 그 말을 믿었으니까. 세연의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당신은 새벽마다 민서에게 전화했잖아. 주말마다 미팅이라고 나가서 그 사람을 만났잖아. 정장 안주머니에서 내가 쓰지 않는 향수 냄새가 났잖아. 재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세연의 눈을 피할 수 없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 2년 동안 모른 척했어. 이 집에서 내가 기댈 곳이 당신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참았어. 세연이 한 박자 쉬었어요. 그런데 가족 사진. 내 자리에 그 여자가 서 있는 걸 보는 순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어. 알고 있는 것과 보는 것은 다르더라. 조복래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세연아,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민서는 비서실장이니까 업무상 더 자주 연락도 하고 함께 있기도 했던 거였을 거야.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관계를 회복하면 다시 좋아질 거야. 세연이 조복래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누군지 아시니까 이혼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고졸이었으면 내일이라도 내보내셨을 거예요. 조복래의 입이 다물어졌어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세연이 봉투에서 첫 번째 서류를 꺼내 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어요. 내연 관계 증거는 전부 확보해뒀어. 사진, 통화 기록, 카드 결제 내역. 합의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거야. 재혁이 이를 악물었어요. 침대 위에서 상체를 일으키려다 수술 부위의 통증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아내가 살려준 심장으로 숨을 쉬면서 아내의 이혼 통보를 듣고 있었어요. 채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옳게,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오빠가 수술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세연이 채원을 보았어요. 채원 씨, 식모를 잘 뽑았다고 했죠? 그 식모가 지금 오빠 심장을 살린 의사예요. 식모가 아니라 교수였어요. 채원의 입이 닫혔습니다. 세연이 또 다른 서류를 하나 꺼내서 재혁의 침대 위에 올렸어요. 이건 당신이 잘 몰랐던 부분일 텐데 어차피 이혼을 하게 되었으니까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 재혁의 눈이 서류 위를 훑었습니다. 당신 회사에서 판매 중인 심장 판막 미세봉합 의료기기. 그 제품의 핵심 기술, 해외 논문에서 가져다 쓴 거잖아. 재혁의 시선이 멈추었어요. 사실 그 논문의 특허권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 병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재혁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새까지 빠져나갔어요. 조복래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채원의 과일칼이 바닥에 떨어져 쨍 소리를 냈어요. 당신이 논문에서 가져다 쓴 그 기술이 내 특허였어. 내 허락 없이 내 기술로 제품을 만들어서 팔았지. 회사 매출의 40%가 그 제품이야. 세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다 쓴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특허권 사용 중지 통보서야. 수익금 전액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했어. 재혁의 입이 벌어졌어요. 핸드폰을 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의 40%, 회사의 핵심 제품, 그 특허의 주인이 2년 동안 부엌에서 국을 젓고 있었다는 사실이 재혁의 머릿속에서 처리되지 않았어요. 아내가 눈 감아준 특허 위에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내 연녀에게 선물을 사고 아내에게는 밥값이나 하라고 했던 인연이 한꺼번에 되돌아왔습니다. 조복래가 재혁을 보았어요. 재혁이 조복래를 보았습니다.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세연이 마지막으로 조복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2년 동안 저한테 하신 말 중에 딱 하나 맞는 게 있어요. 이런 거라도 해야 밥값을 한다고 하셨죠? 맞아요. 저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만 이런 거가 어머니 생각과 좀 달랐을 뿐이에요. 병실의 공기가 멈추었어요. 밥값. 조복래가 2년 동안 세연에게 던졌던 그 단어가 지금 조복래 자신의 가슴에 못처럼 박히고 있었습니다. 세연은 서류를 침대 위에 가지런히 놓고 병실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뒤에서 조복래가 세연의 이름을 불렀지만 세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조복래도 그냥 앉아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법조계 지인, 거래처 대표, 지역 유력자를 총동원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인맥의 탑이었어요. 변호사를 고용하고 반격 논리를 세웠습니다. 이혼 사유가 아내 쪽에 있다는 주장까지 준비했어요. 하지만 재벌 회장 김도연이 움직였습니다. 그룹사나 법무팀을 세연에게 붙였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이 투입되었습니다. 김도연 회장이 직접 한마디를 던졌어요. 진 박사님의 특허를 무단 사용한 기업에 대해 법적 조치를 지원하겠다. 회장의 한마디가 뉴스를 탔습니다. 동시에 제역의 의료기기 회사와 납품 계약이 걸려있는 재벌 계열사가 통보를 보냈어요. 특허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기업과는 거래를 지속하기 어렵다고요. 조복래의 인맥이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법조계 지인은 상대가 재벌 로펌이라는 말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래처 대표는 눈치가 보인다며 손을 뗐어요. 30년간 쌓은 인맥탑이 며칠 만에 무너졌습니다. 특허 사용 중지 명령이 내려지자 회사 매출의 40%가 증발했어요. 거래처가 이탈하고 부도 위기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제역이 항복했어요. 합의하자. 다 해줄게. 침대 위에서 고개를 숙인 제역의 목소리에는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혼이 확정되었어요. 특허권이 원상 회복되었고 무단 사용 기간의 수익금 전액이 반환되었습니다. 위자료와 폭행 합의금까지 더해졌어요. 바다 건너 하버드에서도 당시 사건의 재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후배 의사 류정우의 허위 진술이 공식 확인되어 3년 동안 세연의 이름에 씌워져 있던 누명이 완전히 벗겨졌어요. 모든 것이 끝난 날 조복래가 세연을 찾아왔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세연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칠순 한복이 아니라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당당한 어깨가 구부정하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세연을 보자 조복래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세연아. 조복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잘못했다. 2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 용서해라. 다시 시작하자. 조복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심이 섞여 있는지 계산이 섞여 있는지 세연은 구분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구분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너무 늦었으니까요. 세연은 조복래를 조용히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늦으셨어요. 미리 잘하셨어야죠. 조복래가 2년 동안 세연에게 했던 말투 그대로였어요. 눈치가 없다고, 미리 했어야 한다고, 빨리 안 움직이냐고 다그치던 바로 그 말투였습니다. 조복래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로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2년 동안 며느리에게 쏟아냈던 말들이 지금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었어요. 세연은 돌아서서 병원 로비를 걸어나갔습니다. 등이 곧았어요. 자동문이 열리고 바깥의 햇살이 세연의 정장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세연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세연은 서울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어요.
맞은편에 김도연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경호원도 비서도 없었어요. 단둘이 마주 앉은 자리였습니다. 회장이 직접 요청한 식사였어요. 와인이 따라졌습니다. 회장이 잔을 들었어요. 진 박사님, 3년 전 제 심장을 살려주신 것도, 한 달 전 응급실에서 다시 만난 것도 전부 하늘이 저를 도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낮고 진지했어요. 사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세연이 조용히 들었어요. 우리 그룹사나 종합병원에 심장센터를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센터장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시설과 인력, 장비 전부 진 박사님이 원하시는 대로 갖추겠습니다. 세연은 와인잔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50명분의 국을 적고 있었어요. 그 전에는 슬리퍼를 신고 응급실을 뛰어다녔습니다. 그 전에는 시골 읍내 아버지의 빈방에서 몇 달을 폐인처럼 지냈어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최고 재벌의 회장이 심장센터장을 맡아달라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겠습니다. 세연의 대답은 짧았어요. 하지만 그 두 글자 안에 3년의 도망과 2년의 침묵과 한 번의 결심이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2달 뒤 대한민국 최고 재벌 산하종합병원 대강당에 수백 명의 의료진과 관계자가 모여 있었어요. 심장센터장 취임식이었습니다. 단상 위에 세연이 올라섰어요. 하얀 가운 위에 정장을 입고 날카로운 지성이 빛나는 눈으로 객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50명의 국을 젓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믿지 못할 모습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진세연입니다. 세연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대강당을 채웠어요. 수백 명의 시선이 단상 위에 고정되었습니다. 한 달 전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수술실에 들어가 10시간 만에 기적을 만들었다는 소문은 이미 의료계 전체에 퍼져 있었어요. 2년 전 수술 가운을 벗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후배의 배신으로 누명을 쓰고 아버지를 살리지 못한 죄책감에 도망쳤습니다. 수백 명의 숨소리가 멈추었어요. 2년 동안 수술실이 아닌 부엌에 있었습니다. 메스 대신 국자를 들었습니다. 객석 여기저기서 숨을 삼키는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한 달 전 수술을 함께했던 전공의가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10시간 동안 세연의 손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벗고 수술 가운으로 갈아입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세연이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수술도구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낡은 가죽 케이스를 단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조명이 케이스 표면에 내려앉자 오랜 세월이 빚어낸 가죽의 결이 수백 명의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모서리가 닳고 색이 바랜 이 케이스가 2년 동안 앞치마 주머니 안에서 세연의 허벅지에 닿아 있었다는 사실을 이 강당의 누구도 몰랐어요. 이 도구는 시골에서 평생 환자를 보시던 아버지가 주신 것입니다. 이 도구로 더 많은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의사가 되거라. 너의 노력으로 세상에 더 많은 환자들이 편안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느냐? 아빠가 살아오신 길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세연의 목소리가 마지막 문장에서 한 톤 낮아졌어요. 단상 위에 세연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살릴 수 있는 손을 가지고 있으면서 쓰지 않는 것이야말로 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부터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어요. 뒷줄에서 한 사람이 가장 먼저 일어섰습니다. 김도연 회장이었어요. 두 손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응급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던 그 사람이 오늘은
객석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 박수를 보내고 있었어요. 수백 명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달 전 수술실 모니터 앞에서 100년에 한 명이라고 말했던 심장외과 교수가 일어섰어요. 이건 범죄야라고 말했던 병원장이 일어섰습니다. 10시간을 함께 서서 수술을 보조했던 전공의가 일어났어요. 그의 볼 위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기립박수가 대강당의 벽과 천장을 가득 채웠어요. 세연은 단상 위에서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단상 위에 낡은 도구 케이스가 조명 아래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어요. 취임 소식이 세계 의료계에 퍼졌습니다. 중동 왕족의 주치의팀과 유럽 재벌가, 아시아 각국의 VIP 환자들이 세연의 수술을 예약하기 시작했어요. 세계의 심장이 한국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취임식이 끝난 오후 세연은 센터장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넓은 창 너머로 서울의 오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내일 첫 수술 환자의 차트가 펼쳐져 있었어요. 세연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바탕화면이 바뀌어 있었어요. 더 이상 깊이 숨겨둔 폴더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칠순잔치 날 화장실에서 몰래 열었던 그 사진이 이제 바탕화면 위에 놓여 있었어요. 시골 읍내 작은 병원 앞에서 아버지가 딸의 어깨를 감싸 안고 눈물을 글썽이며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숨기지 않아도 되는 사진이 되어 있었어요. 세연은 핸드폰을 두 손으로 감싸 가슴에 품었습니다. 화면의 유리가 가슴에 닿는 감촉이 차가웠지만 사진 속 아버지의 웃음은 따뜻했어요. 창밖에서 들어오는 햇살이 세연의 볼 위를 스쳤습니다. 아버지의 진료실 창문으로 들어오던 오후 햇살과 같은 온도였어요. 2년 전 새벽 주방에서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물을 썰던 손이 떠올랐습니다. 밥값이라는 말을 들으며 50명의 국을 젓던 손이었어요. 뺨을 맞고 바닥에 주저앉아 도구 케이스를 움켜쥐던 손이었습니다. 남편의 심장이 멈추는 것을 보면서도 벽에 밀려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손이었어요. 그 손이 지금 책상 위에 놓인 수술 차트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책상 한쪽에 아버지의 수술도구 케이스가 놓여 있었어요. 더 이상 앞치마 주머니 안에 숨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오후 햇살이 낡은 가죽 위에 내려앉아 진한 호박색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아빠, 나 다시 시작해.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게. 세연의 목소리가 센터장실 안에서 작게 울렸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이번에는 닦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보여줘도 되는 눈물이었으니까요. 세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술 가운을 입었어요. 깨끗한 면직물이 어깨에 내려앉는 감촉이 익숙했습니다. 더 이상 낯설지 않았어요. 센터장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하얀 가운 자락이 복도의 바람에 가볍게 펄럭였어요. 진 교수님, 안녕하세요. 간호사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세연이 미소를 지었어요. 2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인사받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세연의 등이 곧았어요. 2년 전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 구석에 서 있던 등이 아니었습니다. 수술실 문 앞에 섰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수술실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소독약 냄새가 코끝에 닿았습니다. 금속 기구의 광택이 무영등 아래서 빛나고 있었어요. 세연은 양손을 내밀었습니다. 간호사가 장갑을 끼워 주었어요. 장갑이 손에 밀착되는 감촉이 왔습니다. 메스가 손에 쥐어졌어요. 가볍고 차갑고 정확한 무게. 수술 시작합니다. 이 글에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세연이 수술을 마치고 아버지의 도구를 거즈로 닦으며 아빠, 이번에는 살렸어요 라고 속삭이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손을 가지고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지 못했던 죄책감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국자를 놓고 메스를 다시 잡기까지의 그 여정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세상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 그 진짜 모습이 빛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